폭풍 전야, 해가 뜨기도 전에 임민아는 강씨 저택에 부엌에 서서 말없이 앞치마를 메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 위 거대한 샹들리에가 희미한 새벽빛에 희미하게 반짝이며 대리석 조리대 위로 부서진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숙련된 우아함으로 움직였고 그녀의 손은 자동으로 프렌치 프레스 주전자 그리고 전날 밤 미리 준비해둔 앤티크 도자기 컵 세트로 향했다. 부엌에서는 레몬 오일과 풀 먹인 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든 후에도 오랫동안 그녀가 매일 수행하는 문지르기 작업의 잔재였다. 시계를 볼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오래전에 이 장소의 리듬, 그것의 요구, 그것의 침묵, 그것의 규칙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12년 동안 그녀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 그녀의 이름을 거의 알지 못하는 분명히 사용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에게 그녀는 하녀였고 가정부였으며 그들이 예의를 차릴 때는 아주머니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예였다. 미나는 한때 시간이 흐르면 따뜻함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부드러운 눈인사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했었다. 하지만 이제 40줄에 접어들어 강씨 가족의 대리석 바닥을 닦기 위해 허리를 굽힐 때마다 관절이 쑤시는 지금 그녀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라지는 법을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존재하는 법을 배웠다. 커피가 다 내려지고 스콘이 다시 데워질 무렵 해가 막 높은 창문으로 부드러운 분홍빛을 밀어넣기 시작했다. 저택은 평소처럼 차가운 장엄함 속에 서 있었다. 손님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유럽에서 수입해온 돌과 유리로 지어진 3층 건물이었다. 벽에는 창백한 얼굴의 조상들의 유화가 줄지어 걸려 있었고 양탄자는 두꺼워 모든 소리를 흡수하여 마치 이 집에서는 발소리조차 속삭여야 하는 듯했다. 그녀는 복도를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쿠션을 바로잡고 그림을 똑바로 걸고 강씨 가족들이 나오기 전에 집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강 사모님, 강지연 여사가 가장 먼저 계단을 내려와 비단 가운 자락을 휘날리며 식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그녀는 60대 후반의 날씬한 여성이었고 항상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차려입었으며 백금발 머리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 완벽한 쪽머리로 스타일링되어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날카로웠고 미소는 뺨에 팽팽하게 당겨진 피부보다 더 팽팽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기 전에 민에게 눈짓 한 번으로 존재를 확인했다. 따뜻하게 뜨겁지 않게. 그녀가 커피를 마치 배신이라도 할 것처럼 살피며 말했다. 네, 사모님. 미나는 정확한 양만 따르도록 조심하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서 잘 훈련된 무대 스태프처럼 배경 속으로 스며들었다. 다음은 딸들 강유미와 강유리였다. 둘 다 20대였고 어머니의 이미지를 그대로 빼닮았다. 그들은 디자이너 라운지웨어를 입고 휴대폰을 왕홀처럼 들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향수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는데 과도하고 거슬렸다. 엄마 어젯밤에 달라가 클럽에 뭐 입고 왔는지 봤어요. 완전 비극이었어요. 유미가 휴대폰을 두드리며 말했다. 유리가 킥킥거렸다. 무슨 하녀가 입을 법한 옷 같았어요. 둘 다 고개도 들지 않았다. 농담은 무심하고 생각 없었으며 바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처럼 던져졌다. 미나는 따끔함을 느꼈지만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전에 그런 모욕들을 흡수하도록 자신을 훈련시켰다. 그녀는 고통을 집안일에 접어넣고 리넨과 함께 다림질하고 부스러기와 함께 쓸어버리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녀는 벽 옆에 서서 여자들이 커피를 마시고 휴가와 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조용히 기다렸다. 대화는 향수처럼 그녀 위를 떠다녔고 경박하고 도달할 수 없었다. 가끔 강 사모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손을 들어 손가락을 튕겼다. 잼 더 줘. 한 번은 그렇게 말했다. 토스트가 너무 탔잖아. 식탁보에 주름이 잡혔네.
미나는 매번 신속하게 움직여 다듬고 바로잡고 교체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내 사모님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강씨 저택의 불문율이었다. 아침 식사가 치워지자 그녀는 주방장이 1시간 후에나 도착할 주방으로 접시들을 옮겼다. 그녀는 섬세한 도자기를 손으로 씻기 시작했고 조용한 정확함으로 문지르며 생각은 정원으로 흘러갔다. 그녀는 하늘을 본 적이 없었고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나머지 하루는 평소의 리듬대로 흘러갔다. 은식기 닦기, 양탄자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기, 객실에 다운베개 부풀리기. 휴식도 멈춤도 없었다. 딸들의 테니스 레슨 전에 점심을 준비해야 했고 리넨을 말려야 했으며 식료품 저장실의 재고를 조사하고 주간 일정을 집사와 확인해야 했다. 모든 작업은 목록화되고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어김없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저녁 무렵에는 다리가 쑤셨다. 그녀는 강 회장 강태준이 다리를 꼬고 앉아 타임스 금융 섹션을 읽고 있는 응접실로 칵테일 쟁반을 날랐다. 그는 키가 크고 머리숱이 적었으며 목소리는 거의 연습된 중얼거림 이상으로 높아지는 법이 없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두어. 그가 말했다. 미나는 복종했다. 은쟁반의 무게에 팔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몸을 바로잡았다. 그녀는 10년 넘게 그를 모셨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저녁 식사는 손님이 없을 때조차 격식을 갖춘 행사였다. 식탁은 활주로처럼 방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고 크리스털과 도자기로 장식되어 있었다. 미나는 발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자신의 존재가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며 각 코스를 조용히 서빙했다. 그녀는 코스 사이를 오가며 접시를 치우고 잔을 채우고 말보다는 몸짓에 반응했다. 어느 순간 유미가 동생에게 몸을 돌려 웃었다. 이런 일을 생업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정말 우울할 것 같아. 유리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저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 인생이 없잖아, 안 그래? 그냥 가구의 일부일 뿐이지. 그들은 다시 웃었다. 미나는 계속해서 접시를 치웠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보이지 않음을 제복처럼 입는 법을 배웠다. 고통을 보이면 무시당할 것이고 힘을 보이면 벌을 받을 것이었다. 나중에 하인들 숙소동의 좁은 방 간이 침대와 협탁 창문 하나뿐인 공간으로 물러났을 때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발은 부어 있었고 등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고통을 무시했다. 서랍을 열어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가장자리가 바래고 접힌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낡은 모자를 쓴 남자가 어린 소녀를 팔에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 모두 고난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기쁨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였다. 거의 2년 동안 그를 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그는 언제 집에 오냐고 물었었다. 그녀는 곧 갈 거라고 약속했었다. 일이 바쁘다고 일이 좀 한가해지면 가겠다고 말했었다. 일은 결코 한가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집 안의 침묵이 수위처럼 그녀를 덮었다. 식당에서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그녀가 피곤한지 외로운지 두려운지 한 번도 궁금해한 적 없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궁금해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림자였고 항상 존재하지만 결코 보이지 않았다. 잠은 천천히 찾아왔다. 잠이 들 무렵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메아리쳤다. 너는 그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란다. 그들이 너를 작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녀는 한때 그를 믿었었다. 한때는 다음 날 아침은 지난날과 똑같이 시작되었다.
새벽이 오기 전 침묵 커피 다림질된 식탁보 느끼지 못하는 미소. 하지만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이었다. 모든 것이. 그리고 강씨 가족들은 마침내 그림자도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미나는 방의 좁은 공간에 서서 빳빳한 칼날을 매만졌다. 뼈에 달라붙은 피로에도 불구하고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은 창백하고 불확실했다. 저택이 깨어나는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정원사가 밖에서 움직이는 소리, 주방장이 서비스 입구를 통해 도착하는 먼 덜컹거림 위층에서 가끔 들리는 발소리. 그녀의 날들은 이제 너무나 기계적이어서 시간 자체가 늘어나고 접히는 듯 모호하고 반복적이었다. 강씨 집에는 놀라움이란 없었다. 오직 기대, 오직 의무뿐이었다. 그녀가 막 식당 준비를 마치고 섬세한 은식기를 놓고 모노그램 냅킨을 완벽한 백조 모양으로 접었을 때 휴대폰의 부드러운 진동을 느꼈다. 무음으로 설정된 채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넣어둔 것이었다. 그녀는 거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삶의 활기로 휴대폰이 윙윙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진동의 음색, 더 긴급하고 덜 익숙한 리듬이 그녀가 하던 일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무도 볼 수 없는 집사 식료품 저장실로 재빨리 움직였다. 메시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언니 미경에게서 온 것이었다. 짧았고 구두점도 없었으며 단지 5단어뿐이었다. 지금 전화해. 아버지 일이야. 가슴이 조여들었다. 차가운 파도가 뱃속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갖다 댔다. 한 번, 그리고 2번 벨이 울렸다. 그러고 나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너무 희미해서 거의 숨소리 같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미나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들은 의미에 고정되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 밑에 바닥이 마치 꺼져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야. 아니. 뭐라고? 어젯밤에. 미경이 속삭였다. 심장이 정원에서 쓰러지셨어.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가셨어. 미나의 목구멍에서 낮고 무의식적인 소리가 새어나왔다. 무릎이 약간 꺾였고 그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벽에 기댔다. 손가락이 회반죽을 파고들며 단단한 무언가를 찾았다. 그녀의 아버지. 어린 시절 모든 폭풍 속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던 남자. 맨발로 흙먼지를 헤치며 그녀 옆에서 달리며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남자. 그녀의 교육을 위해 유리병에 동전을 모았던 남자. 세상이 기대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던 남자. 가셨다. 미경은 여전히 울먹이며 말하고 있었지만 미나는 더 이상 그 말을 처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랬는지도 모른 채 전화를 끊고 잠시 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휴대폰이 손에서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그녀 주위의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식료품 저장실에서는 여전히 레몬 광택제와 금속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강씨 가족들은 여전히 위층에서 양치질을 하고 신발을 신고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안의 모든 것이 변했고 와르르 무너졌다. 마침내 움직였을 때 그것은 마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그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낼 것처럼 신중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자신의 임무로 돌아갔다. 강 사모님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심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딸들은 주말 계획과 새 신발이 배송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무도 그녀의 얼굴 변화, 눈가의 붉어짐, 무언가를 참으려는 듯 꽉 담은 입술을 알아채지 못했다. 오전 중반이 되자 그녀는 더 이상 신용을 할 수 없었다. 서비스 계단으로 가서
강 사모님이 아침 시간을 보내는 동쪽 별관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택했다. 응접실 문은 열려 있었다. 햇살이 얇은 커튼을 통해 얼음처럼 빛나는 깨끗한 바닥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강 사모님은 화장대 앞에 앉아 짧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그녀의 가운은 파우더 블루였고 표정은 평온했다. 미나가 문턱에서 잠시 멈췄다가 안으로 들어서며 부드럽게 헛기침을 했다. 사모님.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불안정했다. 강 사모님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 방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며칠 휴가를 받고 싶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는 리듬에 아주 미세한 떨림,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멈춤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대답했다. 알다시피 이번 주말에 자선 갈라가 있잖니. 집안이 완벽해야 해. 뒤처질 여유가 없어. 미나가 눈을 깜빡였다. 네, 사모님. 하지만 단 4일입니다. 행사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강 사모님이 마침내 그녀를 돌아보았다. 눈은 차가웠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유감이지만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구나. 네가 없어도 어떻게든 되겠지만 힘들겠지. 정 가야겠다면 보너스는 포기해야 할 거다. 그 말들이 얼음처럼 가슴에 부딪혔다. 사모님, 저는 제 아버지 일입니다. 이해한다, 미나야. 하지만 너도 이해해야 해. 여긴 직업적인 환경이야. 우리 모두 각자의 책임이 있지. 미나가 대답하기도 전에 강 회장이 커프스 링크를 매만지며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가벼운 놀라움으로 그녀를 힐끗 보았다. 무슨 일인가? 떠나고 싶어래요. 강 사모님이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더군. 강 회장이 눈썹을 찡그리며 올려다보았다. 안타까운 타이밍이군. 갈라가 중요해. 남아준다면 보너스를 2배로 주지. 자네가 필요해. 미나의 입이 살짝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손이 옆에서 꽉 쥐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현관에 앉아 인정하지 않던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짓던 모습. 그녀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제발요. 그녀가 말했다. 단 며칠입니다. 이번 주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나, 미나야. 강 회장이 말했다. 분명 내 가족도 이해할 거야.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의 거절에 더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신이 얼마나 놀라지 않았는지에 더 충격을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은 화내지 않았다. 그들은 잔인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관심했다. 그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그녀의 고통은 불편함으로조차 인식되지 않았고 단지 일정상의 충돌일 뿐이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얼굴 표정이 드러나기 전에 재빨리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방에 도착하기 전에야 눈물이 터져 나왔다. 조용하고 뜨겁고 빠르게 흘러내려 앞치마 천을 적셨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그녀 안에 있었다. 너무 많이 맞아서 금이 간 종처럼 속이 텅 빈 느낌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계속 일했다. 저녁 식사를 차리고 접시를 치우고 리넨을 빨고 접었다. 아무도 그녀가 어떤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상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유령처럼 복도를 오가는 동안 닫힌 문 뒤에서 웃음소리,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부유함이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익숙한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방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응시했다. 가슴 속의 무게는 가시지 않았다. 그것은 살아있는 무언가처럼 그곳에서 고동치며 갈비뼈를 누르고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세월을 침묵 속에서 모든 부당함을 삼키며 보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주름진 식탁보나 차가운 커피 한 잔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아버지였다. 이것은 작별 인사를 할 마지막 기회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침대 밑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천천히 체계적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각 옷가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사진을 맨 위에 놓고 여행 가방 지퍼를 닫았다. 이제 그녀의 움직임은 꾸준하고 차분하며 단호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져 창문 너머 울타리를 흔들었다. 하늘은 어둡고 달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아침에는 이곳에 없을 것이었다. 집안은 여전히 잠들어 있을 때 미나가 방문을 열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세상이 숨을 죽이고 시계조차 더 부드럽게 똑딱거리는 듯한 조용한 시간이었다. 그녀의 여행 가방은 전날 밤 깔끔하게 싸둔 채 침대 옆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문간에 서서 문틀 가장자리에 손을 얹고 12년 동안 그녀의 것이었던 창문 없는 작은 방을 되돌아보았다. 그것은 결코 진정으로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방이 한 사람의 삶을 반영하는 방식으로는 피로와 조용한 슬픔 외에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장식품도 책도 기념품도 없었고 단지 간이침대 의자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이 비밀 재단처럼 서 있던 협탁뿐이었다. 이제 협탁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하인들 복도를 따라 내려갔고 여행 가방 바퀴가 광택나는 바닥 위로 속삭이듯 굴러갔다. 그 너머 웅장한 복대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위에 샹들리에는 꺼져 있었고 높은 창문은 여전히 새벽전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미나는 망설임 없이 그곳을 지나쳤다. 그녀는 그 창문들을 닦았고 창틀을 칫솔로 문질렀다. 강씨 가족들이 아래층 파티에서 웃고 있을 때 사다리 꼭대기에서 그 샹들리에 구석구석의 먼지를 털었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너무나 멀게 느껴졌고 마치 다른 사람의 기억 같았다. 부엌에서 그녀는 잠시 멈췄다. 앞치마는 갈고리에 걸려 있었다. 일정표 클립보드는 그녀가 놓아둔 그대로였다. 전날 밤의 커피 찌꺼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조리대 위에 접힌 종이 한 장을 놓았다. 거기에는 그녀의 신중한 필체로 쓰인 몇 줄만이 적혀 있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임미나 올림. 그녀는 잠시 더 그곳에 서 있다가 돌아서서 뒷문으로 향했다. 손가락이 막 손잡이를 감싸 쥐었을 때 어떤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나 강 회장이 그녀 뒤 문간에 서서 셔츠 소매뿌리를 매만지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방금 샤워를 한 듯 축축했고 말투는 차분하고 거의 호기심 어린 듯했다. 미나가 어깨를 폈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네, 유가미군, 우린 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이제 돌아섰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꾸준했다.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린 그렇지 않다고요. 그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더 깊이 들어섰다. 과민 반응하는군. 화가 난 건 알겠고 유감이지만 우린 합의가 있었잖나. 자넨 일하고 우린 후하게 지불하고. 그 갈라는 중요했어.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의 반응에 진심으로 혼란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렸다. 남았어야 했어. 이 세상에서는 충성심이 중요해, 미나. 충성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보상받지. 다른 사람들은 대체 가능하고 익숙한 열기가 가슴속에서 치솟는 것을 느꼈다. 눈물, 분노, 굴욕감의 경고 신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그녀를 압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길고 느린 숨을 내쉬었다. 12년을 들였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제 손, 제 발,
제 침묵에 12년이었죠. 당신들의 식사를 요리했고 당신들이 너무 바쁠 때 당신들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당신들의 시트를 다리고 크리스털을 닦았으며 당신들의 모욕을 감수했습니다. 생일 휴일 조카의 졸업식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장례식도 놓치라고 하시는군요. 그가 입을 열었지만 그녀가 손을 들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떠납니다.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희미한 비웃음과 함께 옆으로 비켜섰다. 마음대로 하게. 물론 후회하겠지만 자네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려는 줄은 아무도 없어. 여기서 좋은 조건이었지. 편안함, 안정감. 두고 보게.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바라보았다. 한때 맞춤 정장과 부와 통제의 분위기로 거대해 보였던 남자가 이제 잿빛 아침 햇살 속에서 작아 보였다. 모든 결정에서 너무나 자주 마지막 말이었던 그의 목소리가 이제 지쳐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보았다. 단 한 번도 그녀를 한 인간으로 여겨본 적 없는 남자. 아무 말 없이 그녀는 그를 지나쳐 문을 열고 조용한 아침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다. 거리는 조용했고 하늘은 흐릿한 석판색이었으며 나무들은 파수꾼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뒤에 끌며 빠르게 문으로 걸어갔고 바퀴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만족스럽게 들렸다. 문 위에 보안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회전하다 멈췄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지 강 사모님이 지금쯤 깨어나 입술을 오므린 채 그녀의 쪽지를 읽으며 하녀가 어쩌면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다. 몇 시간 전에 불렀던 택시가 길게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사가 말없이 나와서 가방을 옮기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뒷좌석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저택이 뒤로 사라지자 가슴속에서 기묘한 감각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가벼움. 그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승리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조용한 무언가였다. 어쩌면 자유 혹은 단순히 안도감일지도 몰랐다. 차가 도시를 가로지르는 동안 그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거리들이 막 깨어나고 있었다. 빵집들이 셔터를 올리고 신문 판매상들이 가판대를 차리고 있었다. 10년 넘게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이 도시에서 아무도 그녀의 떠남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것 또한 적절하게 느껴졌다. 역에서 그녀는 남쪽으로 가는 이른 기차에 올랐다. 한 손에는 표를 다른 한 손에는 여행 가방을 꼭 쥔 채였다. 창가 자리를 찾아 앉아 흐릿하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나무들 들판 작은 마을들. 각 마을은 그녀를 과거로 너무나 오래전에 떠나왔던 그녀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실의 한 땀 한 땀이었다.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언덕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역은 작았고 먼지 쌓인 길과 무성한 풀로 둘러싸인 단 하나의 승강장뿐이었다. 그녀는 기차에서 내려 잠시 서서 공기를 들이마셨다. 흙냄새와 아침 이슬 냄새가 났다. 기억의 냄새였다. 언니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경은 기억보다 더 말라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으며 눈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를 보자 얼굴의 울음과 미소 사이에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꼭 안았고 세월과 거리는 그들 사이에서 재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함께 집으로 걸어갔고 그들 사이의 침묵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길을 따라 이웃들이 창문에서 그녀를 알아보고 빼꼼히 내다보았다. 현관에 있던 노인이 인사로 손을 들었다. 자전거를 탄 어린 소년이 손을 흔들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기억보다 작았지만 여전히 튼튼하게 서 있는 집에 도착하자 튀긴 플랜틴과 세이지 향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현관 바닥이 발밑에서 삐걱거렸고 페인트는 익숙한 모양으로 벗겨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방들은 꽃과 방문객들, 그리고 조용한 흐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의자는 비어 있었지만 그의 기억은 모든 곳에 남아 있었다. 벽의 사진들 문 옆에 낡은 장화 테이블에 기대어 있는 손수 깎은 지팡이. 그녀는 마치 낡은 피부 속으로 들어서는 사람처럼 집 안을 돌아다니며 한때 자신이 누구였는지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늦게 집안이 조용해지자 그녀는 아버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여행 가방은 구석에 풀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무릎 위에는 몇 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바로 그 사진이 있었다. 아버지가 작은 정원 가장자리에서 그녀를 안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집에 왔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장례식은 이틀 후였다. 이야기와 노래, 기도와 웃음이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조용한 방에서 그녀는 슬퍼하고 상실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숨기지 않고 울었다. 비는 해가 뜨기 전에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게 내리더니 점점 굵어져 마을을 축축한 정적 속에 감쌌고 마치 하늘 자체가 그들과 함께 애도하는 듯했다. 미나는 어린 시절 침실 창가에 서서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바라보며 팔을 느슨하게 감쌌다. 그녀 주위의 집은 부드럽게 술렁였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중얼거리는 목소리, 계단의 발소리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가끔 누군가가 헛기침하는 소리. 아래층에서는 삶은 카사바와 진한 커피 향기가 공기의 무거운 축축함과 뒤섞여 흘러나왔다. 집 안의 모든 것이 기억보다 작고 더 신성하게 느껴졌다. 거실의 빛바랜 소파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떴던 담요. 벽에 걸린 젊은 시절, 부모님의 비뚤어진 사진, 두 분 모두 고개를 뒤로 젖히고 웃고 있었다. 마룻바닥은 여전히 같은 곳에서 삐걱거렸고 뒷문 방충망은 여전히 경첩에서 살짝 벗어나 있었다. 시간은 집에 부드럽게 흔적을 남겼고 이제 죽음이 손을 뻗어 그 손가락으로 집을 감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풀지 않았다. 침대 발치 근처에 놓여 있었는데 마치 그녀가 남겨두고 온 삶 깔끔하게 포장되고 실용적이며 조용한 삶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광택나고 뻣뻣했던 도시 신발은 이제 축축하고 기차역과 마을을 걸어오면서 묻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전날 밤 다림질해둔 장례식 복장은 문 뒤에 걸려 있었다. 소박하고 부드러운 검은색 옷이었지만 그것을 입자 그 무게가 수위처럼 그녀를 덮는 듯했다. 언니 미경이 노크도 없이 들어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지쳐 보였고 눈가는 붉었으며 표정은 부드러웠다. 마셔. 그녀가 간단히 말하며 컵을 건넸다. 미나가 그것을 받아들고 감사를 중얼거리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아버지는 비를 좋아하셨지. 미경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세상을 정직하게 만든다고 하셨어.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가 바로 그 말을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거칠고 재미있어하며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현관에 서서 비를 맞던 모습. 그는 항상 그랬다. 불편함에 개의치 않고 불편함 속에서도 시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너무나 그리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교회는 마을 가장자리에 있었다. 첨탑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소박한 흰색 건물이었다. 페인트는 수년간의 습기와 폭풍으로 길고 말린 조각으로 벗겨지기 시작했지만 문은 여전히 활짝 열렸고 좌석은 여전히 애도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당은 이미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를 멘토 정비공 이야기꾼 위엄과 노동의 사람으로 알았던 친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잘 맞지 않는 정장과 정성껏 수선한 드레스를 입고 왔다. 우산과 캐서롤 위로와 노래를 가져왔다. 그들은 기억을 가져왔다. 교회 안에서는 축축한 나무 촌농 그리고 꽃냄새가 났다. 너무나 많은 꽃들이 꽃병과 상자에서 넘쳐 흐르고 있었다. 흰 백합과 국화, 그리고 짙은 붉은 장미 다발들. 앞에는 관이 놓여 있었다. 단순하고 광택이 났으며 접힌 깃발과 그가 한때 손수재건했던 고장난 트랙터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미나는 언니와 손을 잡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았고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눈은 기억하던 그대로였다. 친절하고 고집스럽고 재치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그가 바로 옆에 서서 특유의 건조한 농담을 속삭이며 울지 못하게 팔을 툭 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떠났다. 예식은 떨리고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화음으로 불리는 오래된 찬송가로 시작되었다. 키가 크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목사님이 아버지의 3딸들에 대한 헌신 힘든 노동이 신성하고 친절함이 그 자체로 일종의 불안은 그의 믿음에 대해 말했다. 미경이 시를 읽었다. 한 나이 든 이웃이 아버지가 사다리 망치 그리고 믿음만으로 온 동네 전력선을 고쳤던 때의 이야기를 했다. 회중은 눈물 속에서 웃었다. 미나가 말할 차례가 되자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설교단으로 걸어갔다. 접힌 종이를 손에 꼭 쥐고 있었지만 이미 그 말들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풍패 시달리고 인내심 있고 열린 얼굴들. 이들은 그녀를 어릴 때부터 기억했고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로 떠나는 그녀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그녀가 돌아온 것을, 그녀의 슬픔이 역력하고 그녀의 이야기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녀가 부드럽지만 확신의 참 목소리로 시작했다. 멀리 여행하신 적도 없고 지위나 명성을 추구하신 적도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만져보지 못할 종류의 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손으로 주셨고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힘들 때 특히 그때 나타나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침묵과 복종을 보상하는 삶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커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작아지는 삶이었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을 잊을 때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진실을 얼마나 존중하느냐로 측정된다는 것을요. 그녀는 관을 내려다보았고 시야가 흐릿해졌다. 죄송해요, 아버지. 필요하실 때 곁에 있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 왔어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요. 그녀의 말 뒤에 이어진 침묵은 무겁고 경건했다. 그녀는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고 심장이 쿵쿵거렸다. 언니가 다가와 다시 그녀의 손을 잡고 한 번 꽉 쥐었다. 예식은 더 많은 노래와 마지막 기도 그리고 교회 뒤편 묘지로 향하는 느리고 엄숙한 행렬로 이어졌다. 비는 꾸준한 폭우가 되어 풀을 적시고 땅을 어둡고 기름진 진흙으로 만들었다. 열린 무덤 주위에 모인 군중 속에서 우산들이 꽃처럼 피어났다. 미나는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언니 옆에 서 있었다. 그날 아침 방에서 가져온 것이었는데 그것과 헤어질 수 없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정원에 키 크게 서 있었고 엉덩이에 손을 얹고 햇볕 가리개 모자를 뒤로 젖힌 채 더위나 파리에 개의치 않고 활짝 웃고 있었다.
세월이 그녀를 더 멀리 데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집에 방문했을 때 찍은 것이었다. 관이 밧줄과 도르래 소리가 빗소리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땅속으로 내려가자 그녀는 무릎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입술에서 거칠고 꾸밈없는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그것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슬픔은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 사이 이곳에 제자리가 있었다. 죄송해요. 그녀가 액자를 가슴에 누르며 속삭였다. 여기 있었어야 했는데. 아버지 손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팔들이 그녀를 감쌌다. 미경의 팔, 사촌들과 고모들의 팔이었다. 그들은 침묵 속에 그녀를 둘러쌌고 그들의 온기는 꾸준했으며 그들의 존재는 닻이었다. 그것이 죄책감을 지우지는 못했지만 그 날카로움을 무디게 했다. 아버지는 아셨어. 미경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대고 중얼거렸다. 네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걸 항상 아셨어. 비는 그치지 않았다. 옷을 적시고 머리카락을 얼굴에 달라붙게 했으며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지막 흙덩이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관에 부딪혔을 때 미나는 눈을 감았다. 그 소리는 끝이자 시작이었다. 나중에 예식이 끝난 후 집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음식과 이야기, 포옹과 웃음을 가져와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을 만들려 애썼다. 거실은 대화로 웅성거렸다. 아이들이 다리 사이를 뛰어다녔고 오랜 친구들이 추억 속에서 잔을 부딪혔다. 아버지가 좋아했을 법한 그런 모임이었다. 소박하고 따뜻하고 정직한. 미나는 현관에 다리를 말고 앉아 처마 너머로 계속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드레스는 축축했고 발은 진흙투성이었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되고 현실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웃음소리와 조용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안에서는 조카 민준 미경의 큰아들이 팔 밑에 공책을 끼고 다가왔다. 23살이었고 눈이 반짝였으며 사려 깊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지역 사회 이야기를 취재해온 지역 기자였다. 그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손을 닦을 종이 타월을 건넸다. 교회에서 하신 말씀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작아지는 것에 대해서요.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확신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칼럼을 쓰고 있어요. 그냥 작은 글들이요. 사람들 이야기, 정직한 이야기들. 그가 망설였다. 누나 이야기도 공유하고 싶으세요? 미나가 그를 쳐다보았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내 이야기라고. 이름은 빼고요. 그가 재빨리 말했다. 원하지 않으시면 누나 이름도 빼고요. 하지만 누나에게 일어났던 일, 그건 중요해요.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그녀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바닥에 새겨진 굳은 살이 마치 그녀가 견뎌온 모든 것의 지도 같았다. 익명으로라도 목소리를 낸다는 생각은 그녀를 두렵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가슴 속에서 무언가를 휘저었다. 오랫동안 묻혀 있었고 알려지기를 갈망하던 무언가였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날 밤 손님들이 떠나고 집이 다시 조용해진 후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책상에 앉아 손에 펜을 들었다. 사진은 여전히 그녀 옆에 놓여 있었고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끔 그것을 만졌다. 모든 것을 쓰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썼다. 침묵 냉담한 보이지 않게 지냈던 세월 떠나기로 선택했던 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다시는 누구도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무덤에서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에 대해 썼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진실을 소리내어 말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나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마룻바닥에는 여전히 비냄새가 배어 있었고 슬픔은 마치 집 자체가 떠나가기를 주저하는 것처럼 벽 안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이불 밑에 누워 지붕에 부딪히는 바람에 부드러운 삐걱거림을 들었고 몇 분 동안은 움직이지 않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일정이나 벨소리 혹은 암묵적인 복종의 기대에 의해 소환되지 않은 아침이었다. 다림질할 리넨도 닦을 샹들리에도 복종해야 할 얕은 명령도 없었고 오직 정적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맨발로 복도로 나섰다. 집은 비록 초라했지만 이제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마을에서 온 사촌들, 캐서롤과 파이를 가져다주는 이웃들, 그리고 위안이 되는 리듬으로 오르내리는 목소리들. 조카딸은 부엌 식탁에서 색칠을 하고 있었고 언니 미경은 낮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신선한 플랜틴 바구니를 가져다 조리대 위에 놓아두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나는 소속감 자신을 편의의 연장선이 아니라 신성한 무언가의 일부로 보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커피를 끓였다. 주전제 물을 끓이고 아버지가 항상 사용했던 바로 그 찌그러진 숟가락으로 원두 가루를 펐다. 스토브 옆에 서서 냄비 안에서 검은 액체가 소용돌이 치는 것을 지켜보며 강씨 가족들 그들의 광택나는 부엌 그들의 본차이나 컵 그리고 계산된 냉담함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의자 끄는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아침 신문 바스락거리는 소리 같은 집 안의 작은 소리들에 집중했다. 아침 식사 직후 조카 민준이 도착했다. 그는 팔밑에 공책을 끼고 있었고 너무 많이 생각한 듯한 경계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조용한 포옹으로 그녀에게 인사하고는 현관을 가리켰다. 산책할래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부드러운 아침 햇살 속으로 나섰다. 비는 지나갔고 세상은 새로움으로 반짝였다. 길 위의 웅덩이가 반짝였고 나무 싶은 습기로 윤이 났으며 공기는 젖은 흙과 감귤 향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말없이 걸었고 들판이 시작되고 하늘이 넓게 열리는 마을 가장자리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랐다. 마침내 민주는 넓게 펼쳐진 망고나무 아래 낡은 나무 벤치 옆에 멈춰 서서 앉았다. 그는 공책을 펴서 깔끔한 필체와 밑줄 친 인용구들로 가득 찬 페이지들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누나 이야기에 대해 작업했어요. 그가 말했다. 조금 다듬었어요. 문법이나 구조 같은 거요. 하지만 누나의 목소리는 바꾸지 않았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녀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어젯밤에 제출했어요. 그녀가 날카롭게 그를 돌아보았다. 이름은 빼고요. 그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제목은 가정부의 편지예요. 날짜도 도시도 없어요. 그냥 이야기 누나가 요청한 대로 정직하게요. 그녀는 충격에 휩싸여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수백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두려움, 자부심, 불확실성, 희망. 왜 기다리지 않았어?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말해야 했으니까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세상이 그걸 들어야 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그들 위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가며 부드러운 꽃잎과 먼지비를 땅에 뿌렸다. 미나는 눈을 감고 바스락거리는 소리, 곤충의 윙윙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떨렸다. 그들은 침묵 속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 침묵은 달랐다. 부재가 아니라 기대감이었다. 그날 밤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민준의 글을 실었던 지역 편집자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지역 라디오쇼에서 익명으로 낭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기사는 그들 둘 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고 받은 편지함과 메시지보드 비공개 그룹 채팅방으로 퍼져나갔다. 어떤 독자들은 눈물로, 다른 독자들은 분노로, 많은 독자들은 공감으로 반응했다. 미나는 민준이 전달해준 메시지들을 읽으며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수십 통에서 수백 통으로 늘어났다. 그녀와 똑같은 집에서 일했던 여성들, 자신들의 아이가 아닌 아이들을 키웠던 여성들 굴욕감을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접었던 여성들이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한 메시지에 적혀 있었다.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메시지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날 밤 어린 시절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손에 쥔 채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단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과거의 소녀를 위한 것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지우며 보냈던 세월을 위한 것이었고 마침내 아니오라고 말한 여성을 위한 것이었다. 며칠 만에 그 기사는 노동권과 가사 노동자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전국적인 블로그에 도달했다. 그들은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녀는 거절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편집 없이 기사를 그대로 다시 게재하도록 허락했다. 곧이어 저명한 뉴스 매체가 그 기사를 다루었다. 그러자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한 유명 인사가 이것이 바로 조직적인 침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라는 캡션과 함께 그것을 공유했다. 거기서부터 그것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미나는 사흘 동안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대부분 뒷방에 머물며 민준이 인쇄해준 이메일들을 읽었고 언니가 전화를 받아 미나는 인터뷰를 수락하지 않는다고 아직은 아니라고 공간이 필요하다고 여전히 슬퍼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지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변화를 가져오는 무언가였고 마치 강이 협곡을 깎아내리듯 느리고 멈출 수 없는 무언가였다. 어느 날 오후 미경이 신문을 손에 들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강씨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라고들 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가 얼어붙었다. 누군가가 세부 사항을 알아봤대요. 전직 직원이었다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신문은 익명의 소식통, 재무기록 내부 불만 사항들을 짜깁기 한 탐사 보도를 실었다. 그것은 강씨 가족들의 가사 노동자 처우에 대한 통렬한 초상화를 그렸다. 기사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강력한 증언들, 언어폭력 임금, 체불, 인종적 경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갑자기 강씨 가족들은 현미경 아래 놓였다. 텔레비전 뉴스 앵커들은 부와 노동의 윤리에 대해 토론했고 토크쇼는 가사 노동과 존엄성에 대한 패널 토론을 주최했다. 소셜미디어는 가정부의 편지, 익명 저자를 지지하는 해시태그로 폭발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미나는 침묵을 지켰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힘 때문이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고통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허둥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강 사모님이 특대형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급 SUV에 올라타는 사진이 떠올랐다. 기자들이 그들의 저택을 괴롭혔고 드론이 잘 가꾸어진 잔디밭 위를 맴돌았으며 헤드라인은 계약 취소와 자선 갈라, 초대 취소에 대해 추측했다. 미나는 자축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 슬퍼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미경과 함께 현관에 앉아 어스름한 공기 속에 반딧불이가 피어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조카딸은 근처 담요 위에서 봉제토끼를 꼭 쥔 채 잠들어 있었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미경이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무슨 준비? 더 이상 숨지 않을 준비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성명을 녹음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노동 정의를 위한 팟캐스트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말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광택나는 은식기보다 덜 중요하다고 들었던 날에 대해 영혼을 잃게 했던 삶에서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에 대해 말했다.
팟캐스트가 방송되자 몇 시간 만에 입소문이 났다. 사람들은 울었고 일어섰으며 기억했다. 그리고 한때 침묵 속에 대리석 바닥을 닦았던 미나는 복수의 상징이 아니라 각성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다.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다. 오직 진실만을 원했다. 그리고 진실은 일단 말해지면 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강씨 가문의 이름은 수치심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반란은 취소되었고 친구들은 거리를 두었다. 어떤 부도 드러난 것을 정화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미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세상은 귀 기울였다. 아침 햇살이 미나의 방 레이스 커튼을 통해 부드럽고 황금빛으로 스며들어 따뜻한 손길처럼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예전에 깨어날 때마다 동반되던 공황 상태 없이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눈을 떴다. 알람도 잊어버린 일에 대한 조용한 불안도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던 요구 목록도 없었고 오직 빛 따뜻함 그리고 힘들게 얻은 평화만이 오는 그런 정적만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전국을 휩쓸고 대화와 항해 그리고 그녀가 결코 요구하지 않았던 사과를 불러일으킨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그 이후 폭풍으로부터 물러나 두려움이 아닌 더 조용하고 진실한 무언가 속으로 후퇴했다. 강씨 가족들은 더 이상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들의 얼굴은 뉴스에서 사라졌고 더 새로운 스캔들, 더 시끄러운 이야기들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남아있었다. 소송에 대한 속삭임 후원 계약 상실, 해외 이주설.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깨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제 할 일을 다했다. 이제 그녀는 건설해야 했다. 미경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전단지를 가져다 준 것은 어느 날 아침이었다. 따뜻한 카사바와 계란 한 접시 옆 부엌 식탁 위에 놓았는데 그녀의 표정은 조심스러웠지만 희망에 차 있었다. 보호소에서 사람을 구한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청소 같은 거 말고 코디네이터, 이 여자들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 말이야. 미나가 전단지를 힐끗 보았다. 글자는 평범하고 직설적이었다. 여성과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소, 입소 및 지원 조정 담당 정규직 직원 채용, 경력자 우대, 공감 능력 필수. 그녀는 그날 바로 예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니오라고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어린 시절 사탕수수를 사 먹던 시장 아버지가 무료로 지붕을 고쳐주었던 학교 사촌 미리암이 한때 그녀에게 머리 닦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초록색 덧창이 달린 작은 집을 지나 마을을 걸으며 그 전단지를 가지고 다녔다. 마을 구석구석이 기억을 속삭였고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더 부드러웠다. 그날 밤 그녀는 무릎 위에 공책을 놓고 창가에 앉았다. 오랫동안 빈 페이지를 응시하다가 한 문장을 썼다.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지원했다. 보호소는 마을 가장자리 병원 뒤편키 큰 나무들 줄지어 선 곳에 있는 소박한 벽돌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조용했고 공기는 비누와 들꽃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눈이 크고 열정적인 젊은 여성이 문에서 그녀를 맞이했고 차분한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칠해진 좁은 복도들을 안내했다. 본실 구석에는 장난감들이 있었고 기증받은 옷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옷걸이가 있었으며 긍정의 말과 지역 자원들로 뒤덮인 게시판이 있었다. 엔젤라라는 이름에 엄격하지만 친절한 여성이 원장이었고 차를 마시며 그녀를 면접했다. 그녀는 기사를 읽었고 팟캐스트를 들었지만 맨 마지막까지 그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상징을 원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매일 출근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는 사람을 원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미나가 말했다. 할 수 있어요. 그녀는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했다.
시간은 길었지만 무겁지 않았다. 바닥을 닦거나 쟁반을 나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성들을 만났는데 어떤 이들은 스카프 밑에 멍을 숨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아이들이 다리에 매달려 있었으며 어떤 이들은 너무 지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녀의 일은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자원과 연결해주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도록 돕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대부분 침묵 속에 그들과 함께 앉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했다. 차 한 잔, 고개 끄덕임 잡아줄 손. 처음에는 여자들이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제복, 셔츠에 달린 배지를 보고 그녀를 또 다른 문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차 그녀가 움직이는 방식 불평 없이 옷을 접는 방식 그들이 말할 때 귀 기울이는 방식을 보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클라라라는 한 여성은 두 아들과 함께 아무것도 없이 도착했다. 남편이 어느 날 밤 신발도 없이 부어오른 뺨으로 그녀를 내쫓았다고 했다. 그녀는 사흘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미나는 따뜻한 수건을 가져다 주고 말없이 그녀의 문 앞에 음식을 놓아두었다. 나흘째 되는 날 클라라가 말했다. 고마워요. 닷새째 되는 날 그녀는 주택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민에게 옆에 앉아달라고 부탁했다. 넓고 순진한 눈을 한 젊은 여성이 민에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지내는지 물었다. 더 심한 일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랬죠. 미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나아진다는 것도 알아요. 보호소에서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삶의 한 땀 한 땀이 되었다. 그녀가 천천히 스스로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는 퀼트의 한 조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식탁보의 하얀 정도나 바닥의 광택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치는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 어깨를 푸는 방식 아이들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는 방식 그녀가 그저 근처에 앉아 있을 때 눈물이 멈추는 방식에 살았다. 주말에는 혼자 긴 산책을 했다. 일기를 썼다.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자신이 일하는 여성들 보호소 복도에서 술래잡기 하는 아이들,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뒷마당에 허브를 심고 일요일에는 언니 가족을 위해 요리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삶이 돌아왔다. 어느 날 오후 지역대학에 한 여성이 연락해왔다. 그녀는 노동권과 회복력에 대한 패널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나의 이야기를 읽었고 그녀가 연설해 주기를 원했다. 미나는 망설였다. 그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다시 발을 들여놓고 싶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엔젤라가 그녀를 격려했다. 당신의 목소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메아리치죠. 들리게 하려고 소리 지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미나는 동의했다. 그녀는 대부분 학생활동가 지역사회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소박한 청중 앞에서 작은 무대에 섰다. 연설을 준비하지 않았다. 기억에서 경험에서 부서졌다가 다시 세워진 그녀 안에 그 자리에서 말했다. 저는 침묵이 저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다. 조용히 지내고 규칙을 따르고 제 일을 완벽하게 하면 존중받을 거라고요. 제가 틀렸었습니다. 침묵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만을 보호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군중 속의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저를 작게 만드는 삶에서 걸어 나왔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하녀도 아닙니다. 저는 귀 기울이고 기억하며 이해하는 여성입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우레 같은 박수가 아니라 진실이 평범하게 말해졌을 때 그것을 존중하는 그런 종류의 조용한 경건함으로 일어섰다. 그 후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도 그런 가족 밑에서 일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녁이 끝날 무렵 3명의 여성이 더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명은 포옹을 요청했고 한 명은 그저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보호소로 돌아오자 아이들이 그림과 질문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여자들은 그녀가 방으로 들어서자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하녀 미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파트를 찾는 것을 도와주고 어떤 병원이 친절한지 알고 항상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미스 미나였다. 그녀는 더 자주 미소 짓고 웃고 밤새 잠을 자는 자신을 발견했다. 과거는 여전히 그녀 안에 살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성장한 토양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나무 뒤로 낮게 기울자 그녀는 무릎 위에 공책을 놓고 보호소 현관에 앉았다. 페이지들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을 되찾기 위해 싸웠던 여성들의 이야기, 생존의 이야기, 조용한 힘의 이야기, 되찾은 존엄성의 이야기. 그녀는 새 페이지를 펴고 썼다. 나는 한때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나는 보인다. 나는 한때 속삭였다. 이제 나는 말한다. 나는 한때 의문 없이 섬겼다. 이제 나는 누구를 섬기고 왜 섬기는지 선택한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공책을 덮었다. 그녀는 복종이 아니라 힘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크림색 봉투에 담긴 편지는 섬세한 금색 테두리가 눌러져 있었다. 여성보호소 바깥에 작은 우편함에는 거의 어울리지 않는 우아한 필체로 임미나 선생님께 라고 적혀 있었다. 엔젤라가 화요일 아침 손안에서 봉투를 뒤집어 보며 약간 눈살을 찌푸리더니 그녀에게 건넸다.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그녀가 안내 데스크로 돌아가기 전에 말했다. 미나는 마치 너무 빨리 다루면 부서지기라도 할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국립가산노동자연맹의 인장이 찍힌 엠보싱 카드가 들어있었다. 수도에서 열리는 연례회의에 연사로 초청하는 내용이었다. 전국의 지지자 정책 이반자 여성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전부 공유해 주기를 원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글자들을 응시했다. 보호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 몇 달 동안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온화하며 충만한 리듬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모습을 믿기 시작했고 움찔거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 속으로 다시 발을 들여놓는다는 생각 그림자나 상징이 아니라 불길을 헤쳐나와 다른 편으로 나온 여성으로서 그 생각은 흥분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카드는 며칠 동안 그녀의 협탁 위에 놓여 있었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입소 면접을 할 때마다 겁에 질린 엄마와 늦은 밤 차를 마실 때마다 마침내 발판을 찾은 여성이 속삭이는 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알았다. 그녀의 침묵은 한 번 깨졌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멀리 파문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그녀 자신의 조건으로 다시 한번 침묵을 깨기로 선택할 것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쓴 답장과 함께 수락서를 보냈고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업무로 돌아갔다. 이제 그녀의 자신감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뿌리를 둔 평온함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말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이 되자 그녀는 혼자 여행을 떠났다. 이른 기차에 올라탔고 여행 가방을 손에 들고 언니가 전날 밤 다려준 부드러운 회색 드레스를 입었다. 승강장은 조용했고 해는 거의 뜨지 않았으며 공기는 비에 젖은 흙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기차가 앞으로 덜컹거리며 나아가자 들판이 도시로 바뀌고 작은 마을들이 넓은 고속도로로 흐릿해지며 익숙한 것들이 장에 닫히는 페이지처럼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도는 시끄럽고 붐볐으며 유리 건물과 목적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일종의 차분한 경건함으로 그곳을 지나갔고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누군가의 고용인 누군가의 하녀로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그녀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녀가 들을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었다. 회의장은 높고 빛나는 모습으로 저 앞에 우뚝 솟아 있었고 발코니에서는 현수막이 나부꼈는데 각각 굵은 흰색 글자로 단어가 적혀 있었다. 존엄성 목소리 정의. 안에서는 대화와 발걸음 소리로 공기가 윙윙거렸고 움직임과 행동으로 고동치는 그런 종류의 에너지였다. 긴장한 눈빛과 클립보드를 든 젊은 비서가 그녀를 무대 뒤로 안내했다.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자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여기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는 커튼 뒤에서 기다리며 자기 앞 연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임금 착취, 전 세계 여성들의 무급노동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것을 수행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청중은 박수를 쳤다. 그러고 나서 아나운서가 연단으로 올라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미나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자 방 안은 흥미 때문이 아니라 존경심 때문에 조용해졌다. 수백 개의 얼굴이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마이크를 조정했다. 저는 12년 동안 하녀였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고 서두르지 않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제 이름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집에서 제 슬픔이 불편했던 곳에서 떠나지 않고 사라지는 법을 배운 곳에서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말들이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고 나서 말을 이었다. 두려워서 머물렀습니다. 진실보다 침묵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가 말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공감, 동정, 분노. 하지만 침묵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둡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잃고 그들이 계속 일하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의 장례식이 그들의 일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저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바라보았고 앞줄에 앉은 턱이 떨리고 있는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저는 결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를 보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20분 동안 말했다. 긴밤 굴욕감 광택. 나는 은식기와 대리석 바닥 밑에서 그녀의 영혼이 어떻게 시들어갔는지에 대해 말했다. 떠나는 것, 비 오는 날에 장례식 조카가 쓰도록 도와준 편지, 그 뒤에 이어진 불길 보호소 여성들 아이들, 웃음 치유에 대해 말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은 침묵 속에 일어섰다. 즉각적인 박수는 없었고 단지 수사학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감동받아 일어서는 사람들의 소리만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크고 지속적이며 감사와 경외의 파도가 밀려왔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안았고 어떤 이들은 그저 그녀의 팔을 만지며 저도 그랬어요 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요란한 환호 없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기차 안은 평화로웠고 해는 창문 너머로 황금빛 줄기를 들이우며 지고 있었다. 미경이 미소와 따뜻한 생강차 보온병을 들고 역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녀의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보호소로 돌아오자 모든 것이 예전처럼 재개되었다. 서류를 정리하고 차를 끓이고 손을 잡고 안내 책자를 나눠주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여자들은 이제 그녀를 다르게 바라보았고 경외심이 아니라 공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코디네이터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하고 떠나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였다.
몇 주 후 그녀는 마을 가장자리의 묘지로 돌아갔다. 푸른 키 크게 자랐고 길은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서 바람이 치마를 스치는 것을 느끼며 무릎을 꿇고 떨어진 나무잎을 쓸어냈다. 해냈어요, 아버지. 그녀가 말했다. 약속을 지켰어요. 그녀는 한동안 묘비 옆에 앉아 바람이 그녀의 목소리를 실어 나르도록 내버려 두며 마지막 방문 이후 일어났던 모든 일을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편지 연설 조용한 변화의 물결. 그녀는 여전히 떨며 보호소에 왔다가 고개를 높이 들고 떠나는 여성들에 대해 말했다. 복도에서 웃음소리를 내며 뛰어다니는 아이들에 대해 말했다. 한때 속삭임이었던 그녀의 목소리가 이제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 말했다. 해가 낮게 기울자 그녀는 일어나 치마를 털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 속에 살지 않았다. 그리고 한때 너무나 광대하고 무거웠던 침묵은 더 이상 지배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다렸고 그녀가 다시 말했을 때 귀 기울였다. 용기의 메아리, 미나가 국립가산오동자연맹 회의에서 연설한 지 1년 남짓 지났다. 그동안 가정부의 편지는 단순한 입소문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으며 심지어 대학의 사회학 교재에도 실렸다. 그녀는 원치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익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다. 보호소는 여전히 그녀의 삶의 중심이었다. 엔젤라 원장과 함께 보호소 운영을 더욱 체계화했고 더 많은 여성과 아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와 재기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단순히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직접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업 훈련을 연계했으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다. 그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조언과 공감 능력은 상처받은 여성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민에게서 절망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생존자의 모습을 보았고 자신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미나의 조카 민주는 이제 촉망받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누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처음 알린 것을 계기로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사를 꾸준히 써왔다. 그의 기사는 여러 차례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몇몇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는 종종 미나를 찾아와 새로운 기사 아이템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미나는 그의 정의감과 열정을 아낌없이 지지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그림자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미나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그녀와 보호소를 향한 보이지 않는 압력과 저항도 생겨났다. 가사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안 개정 움직임이 일자 이를 반대하는 일부 부유층과 고용주 단체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시작되었다. 익명의 악성 댓글과 음해성 소문이 인터넷에 퍼졌고 보호소의 후원금이 갑자기 줄어들기도 했다. 심지어 미나 개인에 대한 협박성 편지가 배달된 적도 있었다. 어느 날 보호소에 특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유명 정치인의 집에서 수년간 일했지만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쫓겼다고 했다. 그녀는 고용주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왔다고 흐느꼈다. 그녀의 이야기는 미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지만 동시에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 정치인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아 보였다. 엔젤라 원장은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미나는 그 여성을 외면할 수 없었다. 우리가 침묵하면 누가 이분들의 목소리를 내주겠어요. 미나는 민준과 함께 이 사건을 조심스럽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 과정은 험난했고 여러 차례 위협과 방해에 부딪혔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마침내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보았다. 민준의 탐사보도 기사가 나가고 미나가 확보한 증거들이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해당 정치인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피해 여성은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가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미나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위한 싸움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녀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목소리를 냈으며 다른 노동운동가들과 연대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펼쳐나갔다. 그녀의 용기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가 뿌린 씨앗들은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었다. 몇 년 후 미나는 자신이 졸업했던 고향의 작은 고등학교 강단에 섰다. 자랑스러운 동문 초청 강연이었다. 교복을 입은 어린 후배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의 여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순간들, 두려움을 이겨내고 목소리를 냈던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기쁨에 대해 말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와 그녀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선배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미나는 그 여학생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용감하단다. 내 안의 목소리를 믿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렴. 그 순간 미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만들어가고 있는 유산은 단지 그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용기의 메아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메아리는 결코 멈추지 않고 더 넓고 깊게 퍼져나가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 미나는 운동장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아름다운 주홍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를 살았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자 그녀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빛의 유산이었다. 펼쳐진 깃발, 미나가 목요 강단에서 연설을 한 후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그동안 가정부의 편지는 단순한 사회적 이슈를 넘어 한국 사회의 노동인권 의식에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수많은 유사한 사례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가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 개정 논의를 촉발시켰다. 마침내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최소 휴게, 시간 보장 부당 해고 방지 조항 등을 포함한 가사 근로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것은 더디고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미나와 동료 활동가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승리였다. 미나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노동인권 운동가이자 여성 리더십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엔젤라 원장과 함께 운영하는 보호소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여성 지원 시설로 손꼽혔고 정부와 여러 기업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서 그 규모와 활동 범위도 훨씬 넓어졌다. 미나는 더 이상 현장에서 직접 모든 일을 챙기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보호소의 정신적 지주로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고 새로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감과 연대의 리더십이라는 독특한 철학을 전파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어느덧 중년에 접어든 조카 민주는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사회의 부조리와 약자들의 고통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펜을 휘둘렀고 미나는 종종 그의 기사에 중요한 제보를 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언니 미경은
이제 손주까지 본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미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든든한 가족이었다. 그녀는 미나가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생의 용기와 헌신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강씨 일가에 대한 소식은 이제 거의 들려오지 않았다. 그들의 화려했던 사교계 활동은 자취를 감추었고 기업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간 지 오래였다. 강한이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해외를 떠돌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미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삶에서 이미 희미한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다만 아주 가끔 강씨 가문의 막내딸이었던 유리가 익명으로 보호소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면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잠시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것은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아주 작은 참회의 씨앗일지도 몰랐다. 미나의 개인적인 삶은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꾸리지는 않았지만 보호소의 동료들과 그녀가 도왔던 수많은 여성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그녀에게 가족이란 혈연으로 묶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모든 이들이 그녀의 가족이었다. 시간이 흘러 미나는 정부로부터 국민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시상식은 화려했지만 미나는 여전히 차분하고 겸손한 모습이었다. 수상 소감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여성 노동자들의 용기와 희생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갈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대우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깃발은 결코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깊은 감동과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녀가 말한 깃발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저항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연대와 변화를 향한 희망의 셔터이자 정의를 향한 꺼지지 않는 횃불이었다. 몇 해가 더 지나 미나는 일선에서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했다. 보호소 운영은 그녀가 키워낸 훌륭한 후배들에게 맡겼고 자신은 주로 정책 자문과 강연 활동에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 정의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격려했다. 한때 미나가 도움을 주었던 보호소의 여성들 중 일부는 이제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또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미나가 고등학교에서 강연했을 때 꽃다발을 건넸던 어린 소녀는 이제 인권 변호사가 되어 미나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녀가 뿌린 씨앗들이 아름드리나무로 자라나 풍성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것이었다. 어느덧 노년에 접어든 미나는 아버지의 기일이면 어김없이 고향의 작은 묘지를 찾았다. 이제 그녀의 걸음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묘비 옆에 앉아 마치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사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는지에 대해 아버지, 이제 저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제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도 제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평화로운 강물처럼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안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열한 싸움 끝에 얻어낸 값진 성취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더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이었다. 어느 가을날 미나는 자신이 설립한 인미나 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는 여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단상에 올라 환하게 웃으며 장학 증서를 받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나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한때 자신도 저 아이들처럼 간절한 꿈을 꾸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진 황금빛 들녘을 바라보며 미나는 생각했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긴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의 모든 페이지에는 기쁨과 슬픔, 절망과 희망, 그리고 사랑과 용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그녀의 깃발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힘차게 펄럭일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잘했다, 내 딸아. 정말 잘 해냈다. 미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빛나는 유산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터였다. 영원한 메아리,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인미나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한울그룹 회장직에서는 오래전에 물러났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의 상징으로 남아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인미나 재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으로 성장하여 교육,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공식적인 직함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지혜와 통찰력을 구하는 이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고향 남부지구 아버지가 남긴 작은 집에서 보내고 있었다. 예전에 낡고 초라했던 집은 그녀의 손길을 거쳐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마당에는 사계절 꽃이 피었고 작은 텃밭에서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났다. 언니 미경과 조카 민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수시로 찾아와 집안은 늘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다. 미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가꾸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흙을 만지고 식물과 대화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큰 위안과 평화를 주었다. 오후에는 주로 책을 읽거나 글을 썼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여정을 담은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거나 혹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맑고 총명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하고 깊었다. 가끔 예전 강씨 집안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떠오를 때면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이제 그 기억들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거나 분노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시간의 한 페이지, 그리고 그녀를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시킨 값비싼 교훈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어느덧 가정부의 편지가 세상에 알려진 지 30주년이 되는 해가 다가왔다. 국립여성사박물관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특별 전시회를 기획했고 민에게 명예고문직을 요청해왔다. 전시회는 침묵을 깨고 세상을 바꾼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미나의 삶과 함께 한국 사회 여성 인권 운동의 역사를 조명하는 내용이었다. 개막식 날 휠체어에 의지한 채 전시회장에 들어선 미나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환호에 둘러싸였다. 그녀는 담담한 미소로 화답하며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벽면에는 그녀가 강씨 집안에서 일했던 시절의 생활을 재현한 공간, 그녀가 익명으로 기고했던 가정부의 편지, 원고,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끌어왔던 여성 인권 운동의 역사가 담긴 사진과 자료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그녀의 연설 장면을 담은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녀의 어록들이 새겨져 있었다. 침묵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둡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면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전시를 둘러보는 미나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들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음을 실감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전시회의 하이라이트는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코너였다. 그곳에는 젊은 여성 활동가들, 법조인들, 예술가들이 민에게 보내는 존경과 감사의 영상 편지들이 상영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미나가 직접 멘토링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그녀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한때 미나가 모교 강단에서 만났던 어린 여학생은 이제 당당한 인권 변호사가 되어 미나의 뒤를 이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었다. 보호소에서 미나의 도움을 받았던 클라라는 이제 어엿한 사회적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들의 빛나는 눈빛과 희망찬 목소리를 보며 미나는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녀가 남긴 용기와 희망의 메아리는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져 영원히 계속될 터였다. 개막식이 끝나고 며칠 후 미나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무덤계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다. 그녀는 묘비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고 한동안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딸이 되었을까요? 그녀는 아버지의 오래된 정원 한 구석, 그가 가장 좋아했던 벤치에 앉아 회상에 잠겼다. 고통스러웠던 과거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문득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단지 개인적인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연대와 지지 속에서 만들어진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버지가 있었다.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프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와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육신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용기의 메아리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미나는 자신의 회고록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희망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부디 이 세상의 모든 인민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용기를 내어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기를. 그리고 기억해 주기를.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삶이 그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친다. 그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마치 그녀의 삶을 축복하는 듯했다. 미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시가 되어 영원한 메아리로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